어머니, 이번에도 북콘서트에서 아버지 이야기 하실 건가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더구나. 4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버지는 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걸까요? 정말 우리를 잊은 걸까요? 사람은 쉽게 잊지 않아. 그 사람도 분명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절 키웠는데, 제가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중요한 순간들에 아버지는 어디 있었죠? 민서가 어릴 때는 매일 밤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도했어요. 학교 아버지 참관 수업 날엔 항상 아픈 척했고요. 친구들이 아버지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미안하구나. 내 아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냥 가끔은 그분이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또 가끔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닮았다는 그 눈동자, 그 목소리,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내일 북 콘서트가 마지막이야. 이 병으로 더 이상 대중 앞에 서기 힘들 것 같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해. 모든 이야기요? 아버지의 이름까지도요? 누가 알겠니? 어쩌면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오늘도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봅니다. 66세라는 숫자가 아직도 낯설게만 느껴지는데 세월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제 회고록 잊혀진 봄날의 기억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출판사 후배들은 지수 선생님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해요 라며 행사를 크게 준비했지만 저는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북콘서트장에 들어서는데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4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윤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는 떨렸고 귀에서는 핏소리가 울렸습니다. 사회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 그 사람이 맞다면, 그렇다면 왜 지금 45년간 매일 밤 꿈에서 그리워했던 사람, 내 아들의 아버지이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정치적 망명으로 해외로 떠나며 반드시 돌아올게라고 약속했던 사람.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혼자서 우리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북콘서트가 끝나고 사인회를 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줄을 서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침내 제 앞에 선 그가 책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수 씨. 그 목소리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4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제 인생의 봄날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사인은 윤호에게라고 써주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을 45년 만에 종이 위에 새기는 순간 제 인생의 시간은 모두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뚝 떨어질 것입니다. 1980년 봄, 제가 20살이던 해의 일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서울의 작은 하숙집으로 왔습니다. 국문과에 입학한 저는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 하나만 품고 있었죠. 그날도 책을 읽으며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청년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 지내게 된 윤호라고 합니다. 처음 본 순간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맑고 깊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동자였죠. 그는 정치외교학과 3학년으로 휴학 후 복학한 선배였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는 방에 살게 되었고 좁은
하숙집에서 자연스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한 인사만 나눴지만 어느 날 제가 읽던 김지아의 시집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책 읽으세요? 위험할 수 있는데. 그 말에 저는 조금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문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싶어요. 제 대답에 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어요. 그날 저녁 좁은 마루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시 금기시되던 민주화 이야기,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을 들려주었죠. 제 마음속엔 뭔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학 속에만 갇혀있던 제 세계가 현실로 확장되는 느낌이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우산도 없이 하숙집으로 돌아오던 중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우산을 저에게 씌워주었고, 자신은 비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하며 비에 젖은 그의 얼굴이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하숙집 마루에 둘이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밤들,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던 순간들, 그때만 해도 우리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젊음의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죠. 그는 제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운명처럼, 또는 봄날의 꽃이 비바람에 흩날리듯 자연스럽게. 윤호를 알게 된 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교내 스터디 모임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민주화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시위에 참여하자는 그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손을 잡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최루탄 연기 속에서 숨이 막혔을 때 그가 내민 물에 적신 손수건이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지수 씨, 무서우면 돌아가도 돼요.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여기 있을래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애정이 섞인 눈빛이었죠.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동지애를 넘어 무언가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하숙집 옥상에서 함께 별을 보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윤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지수 씨, 난 지수 씨가 좋아요. 정말 많이. 그의 고백에 제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말없이 그의 어깨에 기댔고 그는 제 이마에 첫 키스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불안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학생운동이 격화되던 시기, 유호는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고, 때로는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마다 그저 무사히 돌아와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미안해요, 지수야. 늘 걱정만 끼치고. 괜찮아요. 그냥 다치지만 말아요. 그의 꿈은 민주화된 나라에서 교수가 되는 것이었고, 제 꿈은 세상의 아픔을 글로 담아내는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언젠가 함께 이룰 미래를 그렸습니다. 봄날의 벚꽃 아래 걸으며 그는 제게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지수야, 우리 결혼하자. 그 말에 저는 그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1981년 5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학생운동이 격화되면서 정부의 탄압도 심해졌죠. 어느 날 밤 윤호가 창백한 얼굴로 하숙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연행되었고 윤호의 이름도 수배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수야, 난 떠나야 해. 미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룻밤 내내 울었지만 유호의 안전이 먼저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열정과 이별의 아픔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듭니다. 새벽녘 윤호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게. 약속해. 그때까지 기다려줘. 저는 눈물로 그의 얼굴을 적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하숙집 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의 남겨진 스웨터를 껴안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자 처음엔 충격을 받으셨지만 곧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하려. 엄마는 내 편이야. 많은 고민 끝에 아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윤호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써도 검열에 걸리고 전화도 불가능했습니다. 그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못한 채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시골 외가로 내려갔습니다. 1982년 1월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는 윤호를 닮았습니다. 특히 그 맑고 깊은 눈동자가요. 민서가, 넌 참 특별한 아이야. 내 아빠는 멀리 있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야. 갓난아기에게 속삭이던 그 말을 제가 얼마나 오래 믿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안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문학도가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강해져야 했습니다. 미혼모라는 편견과 싸우며 저는 아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윤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이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미혼모라는 시선은 냉혹했고 생계는 더 버거웠습니다. 국문과를 간신히 졸업한 후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소설가의 꿈은 잠시 접어두고 편집자로 일하며 민석이를 키웠습니다.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면 윤호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알면 분명 돌아올 텐데. 민석이가 3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잠시 떠나 있는 거야. 언젠가 꼭 돌아올 거야. 처음 몇 년간은 매일 밤 윤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미국 주소를 알게 된 후로는 실제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편지들은 검열에 걸려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결고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90년대 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해외 망명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항 도착 명단을 확인했지만 윤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발행되는 교포 신문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 교수 윤호, 정치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논문 발표. 그 아래 작은 사진에는 낯설어진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에 가족과 함께라는 짧은 문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석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10살 배기 아이에게 내 아빠는 다른 가정을 꾸렸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빠는 멋진 교수님이 되었어 라고만 말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저도 변했습니다. 소설가의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유명 출판사의 편집장이 되었고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내는 일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지만 민석이가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민석이의 20번째 생일, 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치적 망명자였고 우린 진심으로 사랑했어. 놀랍게도 아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절 키우셨는지도요. 그날 밤
오랜만에 윤호의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글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게. 당신도 행복하길 바래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고 저는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열었습니다. 민석이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며 가끔 윤호가 아들을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을 넘기면서 제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출판사의 대표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출판계에서는 눈 매서운 편집장으로 알려졌지만 가까운 후배들은 저를 따뜻한 멘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호칭이 참 좋았습니다. 윤호와 함께했던 시간이 짧았지만 그가 제게 남긴 정의감과 따뜻함이 이렇게 제 삶에 녹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석이가 30 즈음, 그는 대학원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석이는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찾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이젠 그럴 필요 없어. 내 아버지는 자기 삶이 있을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끔 인터넷에서 윤호의 이름을 검색하곤 했습니다. 미국 대학교 교수로 성공한 그의 소식을 먼 곳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 때면 제 인생의 굴곡이 모두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보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견뎌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이 넘어서는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중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3기. 담당 의사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을 회고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편집했던 수많은 작가들의 이야기가 아닌 제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가슴에 품었던 윤호와의 추억, 미혼모로 살아온 시간,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상처들. 하지만 윤호의 이름은 그 사람으로 대체했습니다. 그의 현재 삶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고록 잊혀진 봄날의 기억이 출간될 즈음 제 병은 더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콘서트만큼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민석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북콘서트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회고록이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화장으로 가린 창백한 얼굴, 가발로 감춘 항암 치료의 흔적.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로 무대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눈부셔 관객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직감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인터뷰가 시작되고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혼모로 살아가던 80년대의 어려움,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과 기쁨, 그리고 첫사랑의 의미에 대해. 물론 윤호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중년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작가님, 책에서 그 사람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정말 끝까지 기다리셨나요? 후회는 없으셨나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후회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도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제게 아들을 선물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다면 지수 씨는 용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목소리에 온몸의 감각이 얼어붙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명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고 저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이 맑았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객석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희 둘을 향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북콘서트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인회 때 그가 제 앞에 서 있었고 우리는 몇 마디 어색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명함 한 장, 뒷면에는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이라는 짧은 문장과 카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45년 만에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날의 떨림만큼은 20살 때와 똑같았습니다. 카페 구석자리, 우리 사이에는 45년의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단정했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겠지요. 항암 치료로 야윈 얼굴,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피로한 눈빛. 지수 씨,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5년이요. 참 긴 시간이었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갔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후 매일 제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통도 답장이 오지 않았고 1년 후 한국의 지인으로부터 지수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짓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수 씨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다니. 서로를 향한 편지들은 결코 도착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를 잊었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었고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도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부인은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 씨는요? 결혼은 전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왜 혼자 사셨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혼자는 아니었어요. 아들이 있으니까요. 잠시 침묵 후 덧붙였습니다. 윤호 씨의 아들이에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들이요? 네, 민석이에요. 지금은 34시고 교수가 되었어요. 윤호 씨를 많이 닮았답니다.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45년의 오해와 상실, 그리고 지금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된 후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 물론이죠. 민석이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항상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으니까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제 병에 대해 말해야 할지를. 하지만 그날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충격을 한꺼번에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쯤 윤호가 물었습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민석이도 함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45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와 함께 윤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똑같은 눈동자, 닮은 얼굴 윤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이에게 다가갔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 말에 민석이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려왔던 아버지의 모습을 드디어 마주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윤호는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 영구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민석이의 가족들도 윤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은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에게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호와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윤호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 많이 아파요. 폐암 말기예요. 의사는 6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윤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지수 씨 곁에 있겠습니다. 45년 전 못 지킨 약속, 이번엔 꼭 지키겠습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점점 힘이 빠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윤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제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학창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며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민석이와 그의 가족도 자주 찾아왔고 병실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어느 봄날 윤호가 제안했습니다. 지수야, 결혼하자. 지금? 이렇게 아픈데도. 그래. 45년 전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병실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석이와 그의 가족 몇몇 친한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지만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흰 드레스 대신 병원 가운을 입고 화려한 반지 대신 간단한 은반지를 교환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심이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점점 약해졌고 윤호는 더욱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지막 며칠 윤호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저도요. 기다려서 다행이에요. 마지막 순간 저는 윤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처럼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4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떠났지만 윤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남긴 미완성 원고를 완성해 출간했고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윤호는 민석이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하며 제가 없는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첫사랑은 특별합니다. 45년이라는 긴 시간도 이별과 오해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찾아오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돌아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윤호를 사랑했고 그의 아들을 키웠고 마지막엔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으니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첫사랑의 기억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다면 그것 또한 소중히 여기세요. 그 기억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